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와 진보 유튜브 채널이 공동 주최하는 방송 조선 방가들의 심판의 날이 왔다 진행을 맡은 양희삼 목사입니다.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 집행위원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먼저 우리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스튜디오에 안방마님이시고 우리 서울의 소리 초심님 백운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쟁쟁하신 분들 모시고 방송을 하니까 제가 떨립니다. 예, 우리 김영수 박사님은 보수 중에도 보수인데 오늘 좋은 대선 진단 좀 해주시고, 예, 저하고 그동안 박용훈 응징을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잠시 멈추고 다시 첫 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 많이. 네. 초심님 오늘 너무 진행을 많이 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예, 예. 자, 메타버스 촬영하시다가 채 못 맞히시고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상민 의원은 모르시는 초심님. 네, 다 아는데 이상민 의원은 모른다는 초심님. 자, 그리고 시민운동가시고 또 회계사이시면서 변호사, 화려한 경력의 우리 하승수 변호사님, 고 이미란 유족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멀리서 지금 네, 예. 홍성에서 오셨다. 네, 집이 충남 홍성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방송에서 오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광복회 고문 변호사로 박원순 시장 유족 변호하고 계시고 전투력 만렙으로 윤서인 부류를 혼내주고 계신 분. 이제 조선일보를 잡겠다고 나서셨습니다.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철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풀어주실 분입니다. 우리 방씨 일가의 친인척으로 누구보다 조선일보를 잘 하시고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MIT 경제학 박사, 박정희 정권 청와대에서도 근무하시고 외교부 공무원 생활도 하신 분 김영수 박사님이십니다. 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 우리 박사님의 정체가 궁금해요. 자, 박사님 아까 우리 초심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진보십니까? 보수십니까? 보수죠. 보수. 예. 근데 근데 왜 여기 이제- 계시는지. 보수가 이제 국가를 만들고 역사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또 세계로 진출해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드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큰 수출을 하고 그런다는 의미에서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수죠. 뭐 대강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50억씩 팁이나 받고 그거가 이제 보수인 줄 아는데 그거는 보수가 아니라 깡패들이죠. 그래서 그 너도 깡패냐고 물으시면 저 보수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보수는 저 같은 사람이 보수죠.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보수. 그러면 지금 보수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 보수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 제가 이제 그때도 그 얘기했지만은 신생 영장류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호모 어리버리쿠스 뭐 이렇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약간 그 사람들이 그 뇌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 추측하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네.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겁도 좀 나고 지겹기도 하고 뭐 밉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좀 그래서 약간 거리를 좀 두고 싶은 생각밖에 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우리 초심님께서 김영수 박사님 오셨으니까 좀 그쪽 보수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예. 그 얘기는 좀 나중에 이제 예, 예.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오늘 방송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실은 고 이미란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대검에 감찰 요구를 하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 변호사님 하승수 변호사님께서 지금 변호를 해주고 계시니까 말씀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고 이미란님이 돌아가신 게 2016년 9월입니다. 9월이고 그 이후에 형사 사건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이미란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박용훈 코리안 호텔 사장하고 그 아들 장남이 그 김영수 박사님 집에 침입을 해서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뭐 돌로 출입문을 뭐 부수고 이런 뭐 일종의 그 주거 침입과 재물 손괴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그 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경찰이 박용훈은 무혐의 그리고 이제 장남은 기소유예로 해가지고 경찰 검찰이 사건을 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뭐 CCTV에 다 MBC PD수첩에도 다 보도가 됐지만 너무 명백한 사건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고검에서 다시 이제
재수사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수사해 가지고 이제 그 박용훈 씨는 200만 원, 벌금 200만 원, 장남은 400만 원. 그것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죠. 가벼운 처벌인데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용산경찰서의 경찰관이 알고 보니까 이 박용훈 씨를 일종의 어디서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조사를 하면서 혼자 조사하는데 다른 경찰관이 입회한 것처럼 허위로 예, 조서를 예, 예. 꾸미고 네.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다가 도장까지도, 그러니까 참여하지도 않은 동료 경찰관의 도장까지도 찍은 게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뒤늦게 드러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을 건데 그렇게 예. 했던 이유가. 그렇죠. 근데 예.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안 밝혀져 있고 예. 그 경찰관 한 명만 지금 기소를 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지난 11월 18일입니다. 저하고 김영수 박사님이 재판을 방청하러 갔는데요. 네. 그 경찰관 재판을. 예. 그 기소는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만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판사가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왜 공문서 위조죄로 기소를 안 했냐. 검사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한번 변론 종결이 됐었는데 재개를 한 거였거든요. 재개한 이유가 뭐냐면은 판사가 보니까 이 공문서 위조인데 왜 허위 공문서 작성 약한 죄로만 기소를 했냐 이렇게 네. 이제 판사가 따지는 거예요. 검사가 제대로 답변을 못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뭐 검사는 빨리 사건을 종결해 달라는 이야기만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하나의 이제 그 한 형사 사건에서 지금 검찰이 봐주기 축소 행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완전히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그 전부터 계속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판사가 이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검찰이 공소장을 공소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문서 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그 경찰관은 무조건 징역형, 잘 받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고 그러면 그 경찰관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돼 있거든요. 공문서 위조죄를 기소를 했다면. 그런데 지금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만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벌금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검찰이 500만 원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 동료 경찰관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서 조사를 했지, 뭐 사실은 그 예전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도 황제 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사실 중요한 범죄죠. 그 피의자 측에 서가지고 경찰이 편의를 봐주고 그걸 숨기게 해가지고 공문서 위조를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한 건데,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벌금 500만 원 구형하고, 이 약한 범죄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약한 범죄를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감찰 요구를 했고요. 왜냐하면 판사가 이거는 공문서 위조가 맞다라고 보는 건데 네. 검찰이 검찰이 그거를 기소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면은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하고도 관련된 사건입니다. 2017년에 유족분들께서 이렇게 그 어머니를 학대한 고 이미란 씨를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박용훈 씨의 그 첫째 아들, 첫째 딸을 이제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고소 사건에서 경찰도 사실 수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지만 경찰조차도 인정한 게 공동 존속 상해라고 해서 어쨌든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거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6월 달에 검찰로 공동 존속 상해로 해가지고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2017년 11월 달에 이거를 또 강요죄로 제명을 바꿔서 기소를 해요. 네, 네. 근데 원래대로 기소했으면 징역 15년 이하인데 강요죄를 바꿔서 하니까 강요죄는 징역 5년 이하거든요. 벌금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집행유예로 끝났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공동 존속 상해라고 하는 중요한 범죄를 강요죄로 축소 기소를 할 당시에 그때 이제 의사결정권자가 지금 윤석열 후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죠. 그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건 그 전후에서 어쨌든 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하고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비밀 회동을 했다. 이거는 뭐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본인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감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경찰관이 박용훈 씨를 봐주기 위해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거기 공문서 위조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네. 축소 기소를 한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경찰조차도 공동 존속 상해라고 인정한 것을 검찰이 강요죄라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바꿔가지고 기소를 해서 또 봐주기를 했고 근데 그 봐주기 기소를 한 시점에
지금 어쨌든 뭐 제1야당의 후보가 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하고 윤석열 지검장이 만난 사실까지도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예. 밝혀달라고 감찰 요구를 했고요. 한 가지 더 있는 거는 김영수 박사님하고 저하고 작년부터 계속 이제 이 내용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제가 이제 저는 회계사기 때문에 돈에 되게 좀 민감합니다. 이렇게 뭐 비자금 뭐 이런 거가 나오면 민감한데 제가 보니까 이게 비자금하고 연관된 사건인 거예요. 해외 비자금도 있고 방씨 일가의 해외 비자금도 있는 것으로 뭐 저는 거의 이제 뭐 말은 추정이지만 사실은 거의 확신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선일보 방씨 일가의 해외 비자금 문제가 있고 네. 또 국내에서도 수상한 돈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같이 감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방씨 일가가 임자를 제대로 만났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존속 상해죄를 예. 강요죄로 하는 것은 예. 그거는 축소해서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라도 형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죄 그러니까 공문서 위조죄인데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기소를 해버리면 이거는 판사 입장에서는 무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소장이 바뀌니까. 근데 이제 판사가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내용은 뭐냐면은 그 실제로는 경찰서 조사실에서 조사한 게 아닌데 거기서 조사한 것처럼 한 거. 그거는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예. 오히려 그 피신조서 있잖아요. 방용훈 씨에 대한 피신조서 내용도 그것도 허위 공문서 작성의 그럴 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다고 예, 그래서 뭐 생각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 완전 무죄가 나올 사건은 아닌데 뭐 여러 가지 내용상 허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판사가 지적한 건 네.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만 처벌하면 한 번 처벌하면 일사부재이기 때문에 다시 처벌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공문서 위조라는 더 중한 범죄, 더 무거운 범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야기를 이제 판사가 이제 지적하는 현장에 거죠. 예. 없었던 그 경찰이 네. 참여했다라고 지가 그 참여한 예. 경찰인 것처럼 내용을 적어버렸다는 거죠. 적고 도장까지 찍었다는 찍어버리고.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의로 도장을 찍었다라는 내용이 공소 사실에 있는데 왜 공문서 위조로 기소를 안 했냐? 판사의 질문은 그거예요. 판사가 보통 법정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죠. 해요? 하는데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공판관여 검사 입장에서 판사가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그러겠죠. 예, 예. 왜냐하면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그럼요. 그러니까 바로 판사가 하라고 그러면 하거든요, 원래는. 네, 네. 근데 지금 안 하고 버티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은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건 법률 적용에 네. 문제가 있다. 네, 네. 왜 이 죄로 기소 안 했냐?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건데 네, 네. 이건 지금 안 하고. 근데 괜히 버티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네, 그 얘기예요. 예. 그게 변호사님 그 공문서 위조면은 죄가 벌이 10년이라고요, 최대. 예. 근데 경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방간에서 뭔가 약속을 하거나 압력을 넣거나 보장을 해주지 않고서 그 경찰관이 왜 10년이나 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을 저지르겠냐는 거예요. 심심해서? 굳이? 웃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저 하 변호사님은 이제 저를 도와주시면서 제가 뵀더니 정말로 확실한 걸 이게 골라 딱 그것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니 진짜로 그러세요. 불만이 있으신 진짜 이렇게 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이기실 수 있으니까. 예. 근데 법률인이시고 이제 회계 전공의시가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네. 이 경찰관이 전혀 죄의식이 없어. 우리는 맨날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방신의 집에 사건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그 용산경찰서랑 관련해서. 네. 그러면은 방신의 집에서 저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죠. 누구 이름까지 제가 다 알아요. 누구는 이렇게 덮어서 승진했다. 그런 얘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8월 이제 2016년 8월 22일 날 제 처제가 그 애들한테 뭔가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수송돼 가지고 친정으로 온 거예요. 온 몸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배에 칼자국이 3개가 그때 당시 일어난 건 아닌데 또 머리 뒤에 도끼 자국도 2개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애들들이
자기 어머니한테 그렇게 그런 폭행과 학대와 진짜 패륜 행위를 저지르면서 나가서 죽어야 돼. 조용히 죽어야 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죽어야 돼. 한 얘기를 갖다가 몇 달 동안을 한 거야. 그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오. 왜냐, 우리 처제가 우리 그 애들들이 이렇게 하는데 언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처한테 하소연을 하고 여러 차례. 그리고 또 그 집에서 일하고 계시는 도우미가 이제 애들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거 좀 너무 내가 이 집 식구는 아니지만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물론 근데 이제 도우미가 그런 얘기 한다고 너 그런 얘기하면 죽여 협박을 했죠. 도우미에게. 네, 도움해 주겠죠. 근데 뭐 여러 차례 했어요. 그것도 증거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하에서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말, 내가 하 변호사님은 지금 공문서 위조다, 허위 사실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저는 그 사건이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 처자가 자살을 왜 했냐는 거예요. 네. 애들들이 자기 엄마를 폭행을 하면서 뭐라고 계속 얘기를 했냐면은 경찰서는 우리가 팁 줘놨어. 니년 하나 죽어서 자빠져 실려 나가도 아무도 몰라. 애들이 그럼 엄마한테. 니년 하나 죽어서 나가도 아무도 몰라. 그러면서 그 방영훈 그 씨하고 그 사건을 저지르면서 방영훈 씨 당시에는 일본에 있었는데 거기에 실시간으로 통화를 하면서 방영훈 씨가 계속 자세하게 이거는 제가 옆에 없었어요. 그 증거인데 추측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가 방영훈 씨가 자 용산경찰서에 내가 영향력을 행사해 놨으니까 밀어붙여 이렇게 한 거를 전 추측을 해요. 자 추측, 그렇다 그러면 우리 처제의 유서를 보면은 친정 식구들이 나서서 자기를 옹호해 주더라도 방영훈이란 산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방영훈 씨가 우리 처제한테 그리고 애들들이 우리 처제한테 네가 살아나면 더 괴로워? 살아나면 더 괴로워? 네. 그리고 너 얼마 전에도 그 자살 시도를 한 걸로 우리 몰아붙이면서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돼? 왜 경찰에도 하소연을 해도 그렇죠. 출동도 안 하고 이렇게 딱 보이는 것처럼 증거를 조작해 버리고 예. 10년형을 받을 정도의 일을 갖다가 서슴찮고 저질러 버리고 자기는 그래왔다고 죄책감도 없고 이걸 갖다 우리 처제가 많이 봐왔고 앞으로도 그럴 걸 안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살 뺏기 더 하겠냐는 거예요. 네. 살인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내가 거기 뺏기 기댈 데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그 희망을 갖다가 이렇게 진짜 믿었던 경찰이 그렇죠. 공권력이 지금 도와주질 않고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선일보 분들한테 대해서 좀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게 그거예요. 공권력을 이게 무슨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야당 후보께서 검찰청을 무슨 자기 개인 로펌처럼 사용했다 이제 이런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 이분들이 이 검찰 이걸 완전히 자기네 무슨 종처럼 계속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 윤석열 그분이 방성은 회장하고 만난 거에 관해서도 우리 변호사께서는 만난 사실이 있다. 있죠. 다 알죠. 전 다 국민이 알죠.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해요. 일단 부적절한 만남이에요. 일단. 그렇죠. 예, 예. 부적절한 만남을 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냐? 문제는 부적절한 만남이에요. 근데 내가 이 건에 관해서 정말로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조심순 형님. 자, 이 얘기는 김건희 씨에게 하고 싶어요. 예, 말씀하세요. 예,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에게 하고 싶어요. 네. 당신이 우리 요새 민속 종교에 관해서 심취해 있고 또 무슨 천공 스승님과 그분한테 지도도 받고 하신다고 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처제가 얼마큼 처참하게 한을 품고 죽으면 당신도 알까요? 네. 처참하게 죽었어요. 예. 한을 품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처제의 사건에 관해서 제가 지금 5년 됐어요.
목사님 5년 됐는데 은폐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덮은 사람 다 저질렀고 다 처벌받고 있어요 지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경찰이 지금까지 계속 관행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드러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냥 딱 잡힌 거. 우리도 그냥 우리 그 경찰관이 그렇게 처벌받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변호사님께서 추적을 해서 갔더니 우리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이 변호사 생활 20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뭘 알고 뭔가 안 일어난 거예요. 추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가 우리 처제 사건에 관해서 은폐하고 덮고 거짓말하고 한 사람들이 처벌받더라는 거예요. 예. 한 품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받는 거예요 이번에. 네. 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천공스님 서스님한테 물어보고 그 민속 그 종교하신 사람한테 물어보고 네. 윤석열 씨한테 제대로 어드바이스를 하라는 거예요. 음. 나는 진짜로 희망컨대 야권의 대권 후보라는 분이 그 처참하게 죽은 그 사건을 덮은데 관여 안 했기를 바래요. 네. 네, 관여 안 했기를 바래요. 네. 근데 했으면은 김건희 씨 당신이 천공스님과 같이 얘기해가지고 네가 진실을 밝혔는데 네가 앞서야 된다고 윤석열 씨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당부하고 싶어요. 왜냐? 그 처벌과 저주와 심판이 내 눈엔 너무너무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갖다가 그냥 그 처참하게 죽은 처제 문제에 관해서 화가 난, 분노하는 형부의 생각을 그 입장으로 얘기하지 말고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지나가는 길을 막 가면 생각을 해봐. 그렇게 어머니를 처참하게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덮고 하는 거에 일을 갖다 정말로 당신 남편이 했어? 그러고 나서도 그 무슨 영적인 세계를 논해? 네. 난 그 굉장히 그래서 난 김건희 씨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뭐 아마 방송 보고 있을 수도. 나 이거를 갖다가 김건희 씨 그분들이 물론 제가 어느 정도 정확한지는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윤석열 그 캠프의 그 어떤 실질적인 결정을 그분들이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그분들이 이거 보고 있을 거라고 봐요. 빨리 사모님한테 가서 저 김영수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건은 그냥 넘어갈 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참 우리 초심님 오랫동안 또 이거 방송 서울의 소리에서도 다루고 박사님하고 방송하시고 이러셨었잖아요. 그렇죠. 김영수 박사를 알게 된 건 김영수 박사가 캐나다에서 큰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네. 캐나다에서 제가 박용훈 응징을 하러 조선일보 간 걸 영상을 보시고 고마워서 약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의 소리를 찾아왔어요. 와서 온 김에 그런 방송을 하자. 저는 박용훈 응징 방송을 계속 해왔는데 네. 하는 중에 박용훈이 어느 날 죽어버렸다. 예, 제가 참 운이 없게도 살아있었으면 그 방송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네. 이슈가 됐을 텐데 본인이 죽어버리니까 김용수 박사님이 잠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지금 하성수 변호사님과 함께 네. 조선일보를 치는 저한테도 넌지시 말씀을 하셨지만 조선일보의 비자금이 엄청나다. 네네. 그리고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고요.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고 예. 전 자주간 이렇게 생각해요. 예. 내 눈앞에 드러난 거 예. 확실히 드러난 거 예. 뭐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벌커덕 나왔어요. 네. 일본의 우리 변호사님은 얘기를 안 하시는데 하쿠신kun이라는 일본 국회의원이 있어요. 옛날 조선일보 지국장이었대요. 일본 지국장이었어요. 일본 어. 지국장이었대요. 그분이 그 우리 처한테 돈을 보냈더라고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게 해외 비자금 건인데 네. 네. 어쨌든 제가 이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올해 2월달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일본에서 캐나다로 300만 달러 이상이 그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넘어가고 네. 그 보낸 사람이 이제 박용훈 씨가 아니라 일본인도 있고 또는 뭐 박용훈 씨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돈이 몇 차례 나눠져 가지고 네, 네, 돈이 네. 건너갔고요. 그 송금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조선일보 일본 지국장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고 그 사람이 2004년에 일본 참의원이 됩니다. 지금도 오. 참의원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조선일보 일본 지국장이고 또 그분 아버지도 조선일보 일본 지국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 조선일보 일본 지국장을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 네. 집안이었는데 그 사람이 보낸 게 120만 달러를 보냈습니다. 2002년에. 그런데 이제 그 자금이 그게 네. 조선일보의 방씨 일가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는 그 확인된 겁니까? 일단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예. 방용훈 씨가 내 예. 돈을 보낸 거다라고 주장하니까. 자기 입으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예. 그런 내용으로 소송까지 캐나다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냥 다 얘기할게요. 예. 소위 말해서 그 이명박 사건 때도 나오던 저수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비자금이 이렇게 모여 있고 모여있는, 네. 제가 5개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은 오늘은 저 학구신군 저 의원으로부터 통해온 그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자 국세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저버려야 되는 그 기관이 이것을 조사를 안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 난 계속 문제 삼을 거예요. 네. 계속 민원을 넣을 거고. 계속 왜 조사하냐 할 거고. 그걸 덮으면 그 덮은 사람도 내가 계속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아직은 제 끈기가 더 힘이 있나? 당신들 그 누르는 게 힘이 있나?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확인된 팩트는 그겁니다. 일본에서 한 300만 달러 이상이 넘어갔는데 그 돈이 방용훈 씨는 자기의 돈이었다고 주장을 했고 네. 법적으로 이미 국내에서나 캐나다에서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제 보낸 사람은 방용훈 씨가 아니라 일본인 이름으로 들어오고 방용훈 씨 친구 이름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차명으로. 차명으로. 예. 그리고 또 보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선일보 일본 지국장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대를 이어서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돈이 오갔다면 일본에 뭔가 비자금 말씀하신 저수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또 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그 방신의 집에서 펄쩍 뛸 얘기가 하나 있는데 너무 다 까버릴게요. 그 제 처제가 세상을 하직한 직후에 또 상당한 자금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내가 알아.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방영훈 씨가 올해 2월에 죽었죠? 네네. 죽었는데 상속세 신고를 했을 거예요. 6개월. 예. 자, 예. 나는 그 비자금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 처조카들이 성실하게 신고했기를 바래요. 네. 성실하게 신고했기를 바래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비자금 저수지 5개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가는 소위 우리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그래서 아직은 자, 우리 저- 이제 지금 이제 얘기하세요.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일단 우리 김영수 박사님이 MIT의 경제학 박사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조선일보 본인 이제 우리 박사님이 청와대도 근무하셨고 외교부 공무원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D를 많이 봐준 게 있어 그러셨단 말이에요. 많이 받았어요. 아니 내가 뭐 저한테 저 돈도 많이 꼬갔어요. 예. 예, 그래서 아니 제 회사에서 그쪽 회사에 돈도 많이 꿔주고 방영훈 씨가 뭐 딴 사람 앞에서는 뭐 대인인처럼 뭐 하더라도 심약해요. 예, 심약해가지고 회사 뭐 적자가 좀 나고 그러면은 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뭐 저한테 하소연 나고 그러면 저도 뭐 돈을 융통을 해주고 제 처도 또 처제한테 융통을 해주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조선일보하고 싸우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데 누구보다 조선일보 방씨 일가를 잘 아시는 분, 가까운 곳에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직은 저는 제가 싸우는 사람 중에 아는 만큼만 알아요. 네. 예, 아는 만큼만 알아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조선일보는 우리 강력한 철벽이다. 네네. 부딪혀도 지금 20-30년 부딪혀도 끄떡도 않는데 사실은 아는 사람은 조선일보 내막을 잘 아실 거다. 네. 김영수 박사께서는 과연 조선일보가 우리가 깨트릴 수 없는 그런 철벽입니까? 아니면 허점이 많이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해서 질문. 자, 내가 그때도 말씀드린 건데 네. 우리 저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우리 이제 장모님께서 막 애통해 하시죠. 요새 네. 뭐 귀도 이제 많이 약해지시고
굉장히 늙으셨어요. 그 뒤로. 그 우리 저 장모님 친구들이 계란으로 바위 깨기야. 항의하거나 그러지 마. 친구를 하는 거야, 친구로서.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때 명언 중에 명언을 했어요. 네? 계란으로 바위 깨는 요령이 있어. 뭔지 알아? 바위가 깨질 때까지 때리는 거. 제가 근데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솔직히 말해서 조심 선생님, 우리 저 정 변호사님, 우리 진짜 내가 제일 의지하는 우리 하 변호사님, 목사님, 계란이 아니라 오한마에 오한마. 오한마 5개가 두들긴다. 잔돌이에요. 그거는 내가 맨날 얘기하면 조선일보라는 사람들이 딴 사람이 확인 안 해보고 조선일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 네. 그리고 내가 참 정말 제가 왜 아까도 제가 진정한 보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가짜의 피레미 보수들 말이에요. 진짜 내가 웃기는 거가 조선일보를 무슨 겁을 내고 이렇게 뭐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득권에 속해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뿔 아이고. 제가 우리 처제 그 세상 아직하고 나서 소송하겠다고 변호사분들을 섭외를 이제 많이 찾아다녔더니 조선일보는 우리가 소송 못해요. 호들갑을 떨. 무슨 개뿔 무슨. 제가 지금 조선일보 재판을 갖다가 해보니까 유죄를 몇 개 받아낸 거야 내가 지금. 네. 네? 유죄를 몇 개 받아낸 거야. 그리고 제가 저 변호사님한테도 얘기하고 우리 변호사 얘기하지만 저는 결판을 보려고 그래요. 네. 그냥 흐지부지 중간에 안 해요. 그래서 재판을 처음 할 적에 일부만 걸었어요. 처음에는. 일부만 걸었어요. 네. 왜냐? 상대편 전력을 테스트해 보려고. 네, 네. 저것들이 어느 정도 법적 대응을 하고 어느 정도 조리 있게 답을 하고 어느 정도 법률팀을 동원을 할까. 네. 허약해. 예, 미약하고 취약해. 네. 예, 그래서 이건 이미 상대의 전력도 저는 완전히 파악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조선일보 전투력은 예. 네. 그거는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별거 없죠. 실제로 우리. 아니 올해 우연한 일을 계기로 제가 좀 조선일보에 관해서 센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좀 여러 번 했어요. 네. 조선일보는 폐간돼야 되고 네. 그 이유는 반역에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네. 조선일보가 일제강점기에 20년 동안 그런 그 식민 통치에 협조하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천황을 찬양하고 한 그 반역 행위 네. 그건 정산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폐간돼야 된다. 그거 굉장히 진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가 자신들의 모든 전투력을 다해서 네. 저한테 한다는 짓이 뭐냐면은 저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허위 왜곡해가지고 기사를 기사로. 내는 거. 기사로. 그게 전부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처음에는 제가 무슨 연대 그 김영석 그 명예교수님 이제 맞다. 그분 인터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비판적인 글을 올렸더니 뭐 네네. 폐륜 변호사라는 그리고 또 뭐 제가 좀 이상한 여성한테 무슨 강제추행으로 무고를 당한 일이 예.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제가 일부러 좀 공개를 했어요. 네네. 이유가 있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런데 그게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무고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다른 언론사들은 그냥 뭐 본척만척했는데 조선일보는 그거를 갖다가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했다고. 그것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에이, 더러워. 네. 물론 이제 그 사건은 그 며칠 전에 한 2달 만에 무혐의로 그렇게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고작 그런 거예요. 참 네. 치졸하고 네. 참 알량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우리 댓글에도 뭐 조선일보 폐간돼야 된다, 조선일보가 막 대단한 것처럼 그렇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별게 아닐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예. 제가 그때 처신님한테도 조선일보 관련자들하고 투쟁을 할 적에 네. 몇 가지 요령이 있다. 네. 예? 그래서 처음에 와장창 한꺼번에 대응을 하지 말고 약간 스텝을 늦게 하면서 약간 연장전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된다. 그리고 네. 저 사람들이 이 전략적으로 요 시점에서 이 말을 하고 요 시점에서 이 말을 하고 그걸 계산해서 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마구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쪽 사람들한테 말만 먼저 시키고 나면은 소송전이나 이런 거에서는 별로 걱정할 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말씀을 나누다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 이게 이제 뭐 감정적으로나 뭐 어떻게가 아니라 실은 법적으로 해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가 비자금의 이야기인데 아까 일본어에 대한 것은 해주셨고 또 다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방송을 듣고 거기서 대응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그 뭔가 비자금 관련해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어찌 됐건 그러려면 이 부분은 또 근데 이제 이런 면이 있어요. 그 북미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에스테이트라 그래서 네. 그분의 그 고인의 재산을 전부 다 어떤 한 군데 모여놓고 법원에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에스테이트라 그래가지고. 네. 그런데 거기에 그 모든 재산이 다 들어와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그게 됐을 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그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밝혀도 뭐 결국은 글로 가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박사님 하고 계시는 게 일차적으로는 방용훈 씨 관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비자금이 방씨 일가가 다 엮여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이 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 저는 무슨 조심 선생님 말씀대로 무슨 뭐 조선일보 전체를 갖다 뭐 폐간을 한다. 그건 제가 뭐 조선일보 읽지도 않아서 그럼 잘 모르겠고 저는 좌우지간 우리 처제 관련해서 진실을 밝히는 가운데 누가 걸려? 그냥 때려버려. 그 사람이 조선일보 뭐 썬데이서울 좋아요. 그냥 누구든지 때려버릴 테니까 제가 진실을 추구하고 그런데 그 앞에서 알짱거리지 않는 게 좋아요. 예. 네. 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건데요. 네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 일본에서 캐나다로 간 300만 달러 이상의 돈이 있는데 네. 그 돈이 과연 그럼 방용훈 씨 거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방씨 일가 거냐 네네, 이게 중요한 네, 거죠. 네. 중요한 네. 건데 이걸 방용훈 씨 거로 보기가 어려운 게 조선일보 일본 지국장이 보냈단 말이죠. 그렇네요. 코리아노 호텔 일본 법인 뭐 지사가 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조선일보 일본 예, 지국장 그렇네요. 그것도 대를 이어서 아버지부터 음. 대를 이어서 하는 사람이 120만 달러라는 거액을 보냈다는 거죠. 네, 네, 그럼 네. 이게 방용훈 씨는 어쨌든 코리아노 호텔을 하던 사람이고 네. 조선일보는 그래도 방상훈 씨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 그 지국장이 사실은 관련으로 보면 방상훈 씨랑 더 관련이 있는 그렇네요. 거지. 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 조선일보는 방상훈 거, 그리고 코리아나 호텔은 방용훈 거 이랬는데 예. 왜 방용훈이 그 조선일보에 돈을 보냈느냐. 이게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일본 지국장이 예, 왜 예, 그 예. 방용훈 씨 돈을 관리했다는 건지 아니면 뭐 돈을 누구한테 받아서 보낸 건지는 알 수는 네, 없으나 어쨌든 그 사람은 조선일보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지 코리아나 호텔하고 네, 관련 있는 사람이 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흔히 있는 우리 이런 비자금으로 봤을 때는 이 비자금 자체가 덩어리가 방용훈 씨의 어떤 비자금이 아니라 개인이 아닌 조선일보 일종의 소위 말 우리가 말하는 방씨 일가의 예, 비자금이라고 예. 볼 수 있는 예. 소지가 그 자체로도 좀 많이 있는 거죠. 예.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2002년 무렵에 이제 돈이 왔는데 네.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방상훈 씨가 탈세로 2001년에 구속됐다가 아. 재판을 받고 있던 때였거든요. 예. 그 당시가 예.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죠? 네. 이렇게 언론사 사주들이 탈세 횡령으로 구속돼 가지고 방상훈 씨는 2001년에 구속이 됐었고 네. 보석으로 몇 달 후에 나왔지만 재판을 2002년까지도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내에서 탈세와 횡령이 문제가 된 횡령은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좀 이제 냄새가 나네요. 회사 자금을 횡령한 거예요. 네, 네. 네, 회사 자금 23억인가를 횡령한 건이 탈세 말고도 있었습니다. 방상훈 씨가 기소된 그래서 실제로 다 유죄로 인정을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돈이 이렇게
옮겨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거는 이게 방용훈 씨 개인 돈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네, 예, 네. 그 진짜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조선일보 그 방상훈 사장은 그때 그렇게 구속까지 돼가지고 몇 달 동안 감옥살이도 하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뭐 반성을 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더 흑화돼 버렸어요. 예, 그렇죠. 그때 몇 달 살고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아마 2002년 이후로 더 악질적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뭐 그때 그 오너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한테도 뭐 그 참 오늘 이렇게 옆에 든든한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용기가 나서 그냥 막 불어버리는데. 아니요, 뭐 저기 너무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니 그건 뭐 나 얘기해버리고 싶어요. 내 얘기하면 아마 저 조선일보 그 일가에서 아마 심장마비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그 당신들 뭐 알아서 하시고 자기네들끼리 그 비자금하고 그 해외 재산 문제를 어떻게 배분한다 해서 서류를 작성한 게 있어요. 오. 네, 그거를 어디 그 공인회사 회계사 사무실에 공증을 해서 했다는 그게 있어요. 공중사무실에서. 네, 예. 네. 비자금을. 네, 그러니까는 그것도 하긴. 네, 자기네들끼리 예? 그 우리가 무슨 뭐 막 굉장히 복잡한 미궁에 있는 걸 갖다가 뭐 우리가 추적하는데 추적을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다 나와 있어요. 어. 그리고 그 움직인 그 실무자 저랑 친해요. 네. 그래서 아직은 그 실무자 그분한테도 그분도 저희 저 방송 보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름도 저랑 비슷해요. 잠깐 본인이 아실 테니까. 네. 저 하 변호사님 이제 뭐 일망타진하시는 것만 남았네요. 예, 근데 뭐 쉬운 요즘- 일은 아니죠. 저 예. 김용수 박사님 좀 중요한 얘기하고 계시는데 왜 변호사님은 겁나서 막는 거 같냐? 계속 보시게. 아니야. 내가 변호사님한테 부탁드린 게 뭐였냐면 예. 내가 어디 위험 수위를 예. 넘어가는 거 하면은 중간에 끊어주세요. 아니 그럼 예. 서울의 소리에서는 뭔가 그런 맞지 않는 거 제가 보기에도. 막 하세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질문지가 이렇게 싹 올라오더니 오늘 특별히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막 달려가면 변호사님께서 또 걸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예, 그 정도만 공개하셔도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진짜 깜짝 놀랐네요. 야, 나도. 이거 완전히 이거는 이명박의 다스 아닙니까? 예? 그 비자금을 공증을 받았다는 거는 아니 비자금을 공증받은 게 아니라 재산 관계를. 재산을 어떻게 예, 하는 예, 해외 재산을 네, 네. 해외 재산 어떻게 한다 그런 그 공증을 했더라고. 예.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또 나올 그 안에 것이고. 비자금도 있을 것이고. 예. 야, 좀 강도가 세긴 셌던 모양이에요. 우리 정철성 변호사님이 그냥 갑자기 이걸 들이대고 나는 웬일인가 발언을 끊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얘기 좀 제가 말씀해 주시지. 오늘 얘기하는 가운데 누가 얘기 도중에 내가 막 흥분할 적에 탁 끊으면 다 그건 줄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비자금 관련한 거는 이런 방식으로 아마 추적을 하다 보면 나올 게 많을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계속 지금 그 김영수 박사님하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주 네, 방송을 해왔는데 그러셨죠. 예. 굉장히 호언장담을 많이 하셨어요. 조선일보 아무것도 아니다. 종이 호랑이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겁먹을 필요 없다. 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2003년도부터 조선일보가 갖다 악랄해졌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 안티조선을 엄청난 사람들이 했어요. 네. 그 상대가 강하게 나오니까 더 악랄해진 건 사실인데, 예, 지금 김용수 박사님이 이제 그때 방송하고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는 처음 나왔는데, 네네. 이제 다른 이 참모들 분들 모시고 나와서 선생님들이죠. 참모가 아니라 선생님들이죠. 정말 이제 조선일보를 깨부술 수 있는 전략을 세워가지고 오신 거다 보고 기대가 큽니다. 뭐 저는 더 이상 조선일보 걸어놓고 김 박사님한테 모든 걸 일임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그 방영지 사건을 두들기는 거지. 그 뭐 조선일보를 저는 상대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아니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염원하는 거는 네. 방영호는 뭐 이미
가셨으니까 조선일보를 어떻게 잡아주셔야 되는지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발을 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네. 이제 어쨌든 김영수 박사님이 저한테 연락 주신 게 작년이에요. 네, 작년인데 네. 왜 연락을 주셨냐면 제가 작년 5월부터 그 TV조선 TV조선이 그 방상훈 씨 둘째 아들 방정호 씨가 만든 회사에 네.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는 걸 제가 작년 예, 5월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도 네. 뭐 공정위 신고도 돼 있고 또 그중에 배임 혐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네, 업무상 네, 네. 배임으로 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음. 우리 이제 김영수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렇게 네, 네, 같이 네.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변호사님 제가 연락드린 건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변호사님이 내가 또 자랑을 또 서울대학교의 최대 수재이셨대요. 아니 뭐 다 여기 가운데 세 분이 다 그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에이, 참. 아니 저한테 그렇게 그분들 여쭤보니까 그 잠깐 제가 절대적으로 의지하시는 거가 우리 사건에 관해서 저보다도 지금 벌써 다 정리가 다 되셨어요. 네. 예. 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이 선생님 김영수 선생님도 돌아가신 이미란 그 고 이미란님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 사건을 또 바라보기도 하지만 네네네. 또 제 한 관심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원인이 맞습니다. 바로 예. 이 조선일보 방실가가 일종의 한국에서는 치외법권지대처럼 네. 법위에 군림하는 일종의 특권 집단, 아니, 뭐 기득권 집단이 조선일보가 됐기 때문에 경찰들 상도 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청룡공사장.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게 네, 정말 반인권, 반인륜, 반윤리적인 범죄 행위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다 계속 은폐하고 덮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김영수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분노하고 이렇게 네. 또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오신 건데 네. 사실은 이렇게 이런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선일보 방실가의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예, 이런 예. 법위에 자기들이 군림한다고 생각해서 예. 아주 특권 기득권 집단이 되고 그걸 또 비호하는 세력이 경찰이나 검찰을 내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 상황을 네, 봤을 네. 때는 네. 경찰 단계에서 뭐 사건을 계속 이렇게 좀 은폐하고 검찰에서는 그걸 또 어떻게든 이걸 죄를 좀 낮춰가지고 기소를 해주고 네. 이런 행태가 사실 이게 뭐 여러 건 반복이 되어 왔던 그렇죠. 겁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 사회에 진짜 이거는 맞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뭐 일종의 특권 집단이 생긴 거죠. 그 전에 그 TV에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 방씨 일가의 그 손주들 자식들 얼마나 그 함부로 하는지.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자기들은 완전 특권 의식에 쩔어가지고 그 일가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정말 소위 말하는 개돼지로 보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는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이런 건 정말 바로 잡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길래 잠깐 저는 그래도 이제 선생님하고 방송하면서 의외 이제 소득이 꽤 있었어요. 네.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아, 예. 제보가 음. 최근에 들어온 제보는 또 방영훈 씨 자녀분들 중에 한 사람이 모 사건을 저지른데 조폭을 동원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큼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그 잠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많고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게 그 집에 큰 은혜예요. 제가 은인이에요 그 집에. 사실은 그분들은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현상에서 왜 재판에서 그 법관님들이 이재용 씨 풀어주면서 삼성에 준법위원회 만들려고 그랬잖아. 얘기 네, 있었잖아요. 네. 조선일보에서 저 같은 사람을 그 온 가족의 그 준법위원회를 저를 시켜야 돼요. 네. 속속들이 다 하니까 니들이 그렇지.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시점 가면 니들이 어떤 죄를 질 거라는 추측도 할 수 있어. 예측. 예.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조선일보가 그렇게 이제 밤의 황태자 비슷한 그런 네, 권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게 이제 50 때였죠. 예. 이제 전두환을 조선일보가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빨아줬어요. 네. 예, 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조선일보 출신 그 간부들이 그때 이제 민정당, 네. 맞아요. 민정당의 김윤환. 그 뭐 이렇게 뭐 국회의원 공천도 받고 그다음에 고위 당직자도 되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조선일보 영향력이 뭐 예컨대 뭐 검찰, 국세청, 경찰 막 이런데 미치고 그랬는데 네. 이제 사람들이 그 기억으로 조선일보를 두려워하는 게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전두환 50인데 근데 그게 뭐 지금은 달라졌는데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 나왔던 것처럼 경찰은 뭐 청룡 봉사상 뭐 이런 걸 조선일보가 시상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 상을 받은 경찰들이 보면은 뭐 특진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영향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몰랐죠. 잘 몰랐는데 이게 처음으로 제대로 드러난 게 윤석열 씨가 네. 서울중앙지검장에 예, 있었을 중앙지검장. 때 예. 그때 이제 그 방상훈 사장을 모처에서 만나서 무슨 이상한 뭐 웃겨가지고 무슨 뭐 이제 그런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검찰에서 그 뭐 조선일보하고 어떤 검은 커넥션이 있고 비호를 하는 세력이 있다면 제일 그 뭐 어떤 단서나 이런 게 크게 잡힌 게 윤석열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막 대통령 되게 생겼어? 승승장구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된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가 있는 게 이게 너무 개탄스러운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저는 뭐 윤석열 씨를 잘 모를 때 그냥 뭐 원칙대로 하는 특수검사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상하다 하다가 요 김영수 박사님 요 이제 유족들 사건을 제가 보면서 이거는 정말 이상하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사실 이게 뭐 공동 존속 상해를 강요죄로 바꿔준다 이거 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게 그리고 검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내부 규정이 내린 걸로 봤을 때 그걸 중앙지검장이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죠. 이게 그렇죠. 조선일보 방실과 관련된 사건이고 언론에도 계속 나왔던 사건이고 다들 알고 있는 예. 정말 이거는 사회의 주목을 끌고 있는 사건인데 그걸 지검장이 몰랐을 리도 없고. 근데 우리 윤석열 후보는 아는 게 너무 없어서 도대체 아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자기 이름은 아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글쎄, 다 근데 모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건을 모른다고 하면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되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한국 사람이 또 어떤 공직까지 했던 사람이 한국말을 이해 못하는 건 난 윤석열 씨 처음 봤어요. 요즘에 보면은 윤석열 옆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하나 따라다녀서 누가 질문을 하면 2분 질문하면 3분 정도 설명을 해요. 그럼 윤석열 후보가 발언을 한 1분 하면은 또 그 사람이 한 2분 정도 그 발언에 대해서 통역. 설명을 해줘서 한국말 통역. 한국말을 이해 못하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 분들은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저희 방송 선거 때이기 때문에 중도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에 과연 윤석열 씨가 한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한글에 대해서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만 좀 살펴보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윤석열 씨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거는 제가 칭찬이라고 말해도 좋아요. 어저께 그저께 열린 공감 TV에 이렇게 윤석열 씨 그 관련된 그 의혹 네. 이 170건이 나왔더라고요. 170건. 네, 네. 그런데 20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이분이 엄청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뺨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초인적인 에너지로 그 일을 이렇게 추진하 그리고 그분이 모든 일을 그러니까 170건이라는 거가 아마 그렇다 그러면은 20년 동안에 자기가 담당하고 관련 있는 사건 자체가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네. 그래서 참 이분 정말 일어나신 분이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 박사님이 네. 열린 공감 TV에서 뭐 이제 뭐 170건의 그런 어떤 비리 의혹이 있다라는 그거를 보셨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냥? 어저께 그저께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요. 예, 예, 예. 이제 네. 그냥 윤석열 후보 얘기는 한 요 정도로만 네, 하면 될 것 그래요. 같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후보로서는 그런데 요 얘기는 또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그래서 아까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나왔던 게 그 부장검사 시절에 관여가 되어 있는 아마 이제 관여 의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모를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저는 예.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서 과연 이제 이 공정하게 직무를 했는지 네네, 아니면 네.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사람에게 중성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기가 친한 사람은 봐주는 식으로 했는지 이거를 아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보거든요. 맞습니다. 대선 후보로서도. 근데 지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네네.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 사건과 윤석열 지금 후보가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맞습니다. 뭐 윤우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되는 일도 있었고 최근에 네. 그러니까 그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예. 이거 뭐 자기가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에 떠나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검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어떤 행태를 했는지 이런 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자기가 지검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그 윤우진 씨 동생이 윤대진 씨죠. 그렇죠. 네. 네. 그분이 그 우리 처제 사건 그 당시 1차장이었습니다. 그 라인이라 그러더라고요. 1차장.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예, 어쨌든 그 사건이 처리될 당시에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1차장이 윤대진 검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아니 조직 생활을 조금만 해본 사람은 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보한 증거를 가지고 말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네, 네.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예. 그 위에 라인에서 결제가 안 나오면 어떻게 이걸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게 그냥 이게 실무 검사들 선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워낙 여론의 주목도 그러니까요. 받았고 예. 뭐 가령 경찰에서 송치할 때도 여러 언론들이 송치할 때 공동정서상이 인정했다는 기사들이 나왔었고 네. 이런 주목을 받는 사건이고 네. 특히나 뭐 조선일보 당시 일가 사건인데 이걸 뭐 이렇게 진도 나가면 한 12시까지는 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사회자 보시는 목사님께서야 뭐 네. 밤을 새워도 상관없겠죠? 아니 이제 금방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아니 이제 좀 심도 있게 짚어 나가야죠. 이런 시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예.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렇죠. 너무 심도가 있으면 작전이 누수되기 때문에 노출되기 너무 때문에 하지 안 말고. 되고. 네. 예. 우리 이제 정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정 변호사님도 조선일보 또 방가와 싸우겠다고 하셔서 저는 우리 정 변호사님의 어떤 그 방향 뭐 이런 거는 좀 궁금해요. 우리 어떻게 이 정 변호사님이 또 뭐 어떻게 조선일보와 싸우실지. 아니 뭐 저는 변호사니까 법률적인 방법으로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광복회 고문 변호사이고 네. 또 독립운동가의 또 후손이기도 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지금까지 좀 다소 명백한 조선일보의 그 결격 사유인데 지금까지는 좀 간과돼 왔었던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해요. 그게 네. 뭐냐면 네. 일단 지금 현재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그러한 그 뭐 방식이 크게 세 집단이 그렇게 조여오고 있는 형국이에요. 네네. 첫 번째가 이제 우리 김영수 박사님, 그다음에 하 변호사님이 해서 방시 일가 범죄 비리 쪽을 압박해 들어가고 계시고, 네. 그다음 또 한쪽은 언론 개혁의 일환으로 그렇죠. 조선일보 문제를 접근하는 또 일군이 있어요. 시민단체라든지. 또 시민단체도 있고, 예. 지금 뭐 그 우리 방송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일군이 바로 이제 저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저 혼자는 아닌데 네네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조선일보한테 지난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명예훼손이나 이런 맞아요.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파렴치범. 이게 한 건 두 건이면은 담당 기자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게 네. 너무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조선일보의 조직적인 범행이라고밖에는 생각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지만은 얼마 전에 그 조국 장관과 그 따님을 네네. 조선일보가 그 일러스트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모욕한 사건이 있었죠. 예. 이제 그 사건도 제가 의뢰를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저 궁금했어요. 그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짜? 그래서 그 지금 뭐 아직 고소를 제기를 못했는데 네. 뭐 민사소송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한꺼번에 고소가 제기될 겁니다. 아 특히 그게 미국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아니요, 그 우리나라에서 할 우리나라에서도 수 있어요. 되고. 예. 네. 그래서
조선일보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을 하면서 조선일보에 대한 그 언론사 뭐 등록 취소나 이런 것에 대한 청원을 하려고 해요. 네. 그것은 좋은 전략이시네요. 네, 그것은 이미 해방 직후에 됐었어야 될 일을 조선일보가 피했어요. 네. 그냥 얼레벌레 넘어갔는데 예. 쉽게 얘기하면 이완용이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그쵸, 맞습니다. 예, 딱 그겁니다. 예. 그 지금 친일파들 살아 있는 사람은 없지만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각을 한 단체는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정신이 살아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 DNA는 그대로 살아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조선일보 폐간 이거는 그러니까 그 친일 반민족 행위를 이유로 한 그 어떤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가는 우리 사회적인 어떤 공론화가 돼야 될 문제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친일재산 환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예. 친일재산 환수법에 의하면은 친일재산은 전부 다 이제 국고로 환수하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들 친일파 후손들이 갖고 있는 땅들만 뺏었는데 네. 당시 일가가 가지고 있는 조선일보 지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건 명백한 친일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친일재산은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산 부동산 제한이 없어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재산들은 다 흩어지고 뭐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 부동산만 환수 대상이 됐는데 그 조선일보 지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네. 부동산 비슷한 거잖아요. 예. 그거는 대대로 상속받아 왔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법무부에다가 네. 친일재산 환수 처분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진정을 넣을 생각입니다. 네. 네. 아주 좋은 전략이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식으로 올해 12월 달서부터 그냥 끝장이 날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러고요. 네. 뭐 유럽 사람들이 뭐 서구 선진국에서 뭐 그 사람들이 좀 뭐랄까요? 우리보다 법에 대해서 모르고 뭐 멍청해가지고 90살, 100살 먹은 나치 전범들 저기 남미에서 잡아다가 재판정 세우고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네. 그게 원칙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원칙에 너무 소홀히 해왔습니다. 네. 자, 그러려면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뀌지 않으면 바뀐다고 보이지. 정권이 이 민주 정권은 유지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 제가 많은 후보들을 봐왔지만 노무현 그 당시 후보가 조선일보하고 싸우겠다가 아니라 굴복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번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조선일보 아웃 피켓을 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뺏어다가 받아가지고. 들더라 이거예요. 네. 그 후부터는 조선일보 유튜브는 48시간 이재명 비방하는 방송만 하고 있다. 이게 하성수 변호사님, 이게 이재명 후보가 전략적으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저는 대선은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아까 김영수 선생님 말씀하신 이야기가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바위 저도 이제 제가 작년에 5월 달부터 조선일보 막 파니까 막 아는 네. 기자 PD 분들이 뭐 아이고 뭐 털어도 괜찮냐 뭐 당신은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우리 댓글에도요. 네. 김영수 박사님 몸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막 이렇게.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아무리 뭐 강한 어떤 그 일종의 그 세력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게 정말 이렇게 계속 부딪히면 네. 아까 계란으로 바위를 계속 치면 언젠가 깨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봐서 네. 저는 뭐 어찌됐든 간에 그 일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될 것이고 또 뭐 정치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선일보 겁내지 말고 정말 좀 용기 있게 조선일보에 좀 맞서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뭐 당을 떠나가지고 어느 당이든 하여튼 조선일보가 부르면 뭐 달려가는 정치인들이 있으시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네.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조선일보가 어쨌든 한국에 정말 아주 정말 이 문제적인 집단인 거 맞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방실과 뭐 저는 누구도 부인 조선일보 못하죠. 평기자들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위에 있는 그 방실과 그 주변에 있는 측근 세력이 문제인데 이 세력들은 정말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건 맞습니다. 법의 잣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세력이니까 좀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 안 무서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켓을 한번 들어준 거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안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네. 용기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내가 조선일보를
뭐 단죄하겠다, 폐간시키겠다, 응징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략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조선일보고 2008년부터 많이 써왔고 제가 2008년 촛불을 들으니까 북한 지령받아서 촛불을 든다 이런 보도도 했는데 사실은 조선일보 돈도 저는 떼먹었어요. 제가 조선일보 23억 소송을 했는데 제가 졌어요. 네. 소송 비용이 뭐 한 1,000만 원 나왔다고 나보고 달라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더니 그 뒤에 소식이 없는데 동아일보 헤럴드 경제는 같은 사건인데 이겼어요. 네. 같은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헤럴드 300만 원, 동아일보 500만 원을 돈을 받았는데 아니 이 판사가 갑자기 판결 며칠 앞두고 변론 재개를 하고 재판을 넘기고 도망가 버렸어. 그 이듬해 판사가 바뀌고 이게 확 뒤집어졌어요. 똑같은 사안인데 그래서 예, 저는 조선일보 돈도 떼먹고 했는데 예, 조선일보 같은 사람들은 강하게 부딪히면 예,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나 약점을 보일 때는 사정없이 후벼 파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조선일보 싸울 때는 없는 인도 있는 것 같이 없는 용기도 있는 것 같이 절대 예, 조금이라도 두려움 갖고 하지 마시라. 저는 조선일보를 응징을 여러 번 갔는데 고소도 안 해요. 발로 막 차고 나와 하고 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락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코레노트에 예, 가셔가지고 이런 그 조선일보를 우리가 어쨌든 청산하고 네. 응징하는 데는 이 용기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변호사님이 혹시라도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봐 걱정하실 것 같아서 강하게 나가면 굴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선일보를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무슨 뭐 진보정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뭐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은 가능하고 뭐 무슨 뭐 야당이 잡으면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뭐냐면은 생각해요. 예, 이거는 법 질서와 그다음에 문명국가의 일반 원칙에 의해서 순리대로 진행시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네. 네. 예, 제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한테 자꾸 그렇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 것은 맞아요. 예. 이거는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면 원칙대로? 조선일보가 폐간되는 것인데 예. 자꾸 조선일보로 하여금 특정 그 정치 세력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그냥 이렇게 지목이 돼가지고 뭐 편파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선일보는 사실 보수 정말 진정한 보수라면 지금 조선일보 방식과 행태를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당연하죠. 말씀하신 제가 것처럼 법 질서를 완전히 깨고 당연하죠. 네. 법에 군림하는 그 부분은 행태인데. 김영수 박사님이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보수 오리지널 보수가 보는 조선일보 요거 좀 말씀 좀 해주죠. 많이 하긴 뭐 궁금해하실 오리지널 거예요. 보수가 누구냐는 저 논의가 있는데 재벌들 얘기예요. 뭐 재벌들이 옛날처럼 뭐 그냥 죄를 덕지덕지 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없습니다. 다 이사가 됐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이제 국제 경쟁을 하고 그런 아주 세련된 그 CEO들이 있는데 그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신발에다가 양말 넣어가지고 양주 넣어가지고 마시게 하고 그랬을 적에 그 재벌 그 CEO나 그런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허허했겠지. 그러니까 내가 윤석열이 좋아 그렇게 하겠어요? 진짜 저한테 연락이 계속 와요. 제가 그 초임 선생님하고 방송하고 나서 그 재벌 회장님 그 특히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점심을 여러분한테 얻어먹었어요. 연락이 와서 김 박사 점심 먹자 그래가지고 형님 뭐 이러면 학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그냥 얘기해버릴게 뭐 변호사 이렇게 하고 얘기할까? 문제가 있으면 아니, 처리하는 그 저한테 그 파일하고 자료를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재벌들이 네. 이거 쓰라고.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관한 거. 이거 저 파일하고 뭐 갖다 주면서 그러면서 이 표현이 조금 좀 그냥 과격하게 제가 그냥 할게요. 네. 조져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벌들이 아니 그래 조져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때 재벌들은 무조건 다 아니 그런 내 얘기가 네. 그리고 지금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 CEO들 그리고 중소기업 사장들이 100% 그 진보 쪽을 지지를 하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국제 경쟁을 하고 그런 CEO가 나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이거 왕자 이거 뭐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얘기가 이거예요.
그 이제 밑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자기 그 회장님이나 CEO가 잘못 알고 이제 이쪽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부한다고 얘기 잘못하다 큰일 난다는 거야. 조심하라는 거야. 네. 아니 우리 지금 박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거짓말이 아닌 게 뻥이 아닌 게 저는 박사님 댁을 가봤거든요. 네. 가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 재벌들이 다 박사님 집 아래 동네 다 살아. 아니 이게 친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뭐 저 초등학교 때부터 다 같이 큰 그 강북에 이렇게 어떤 한 고동네에서 다 같이 큰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뭐 우리 뭐 고등학교 선후배 뭐 이래가지고 친하죠. 그렇게 하고 그 재벌 그 선배들이 그 저한테 이제 그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 뭐냐. 네, 뭐 이런 거 계속 1년에 몇 번씩 자문을 하고 그러니까 친하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격려를 하느라고 특히 그 재벌 사모님들이 네. 그 당신 저 김 박사 불러서 점심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점심 여러 재벌한테 얻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계속 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서울에서 출연하셨다고요? 내가 같이 봅시다. 다음에 보수의 간첩이시네. 보수의 간첩. 제가 농담도 아니고 초심 선생님의 수제자 변심 김영들. 자, 우리 조선일보는 실은 언론 개혁의 상징일 것 같아요. 조선일보만 제대로 이게 뭔가 말 그대로 정말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공정하게 해서 처벌을 받고 정말 언론으로서 역할을 끝내버릴 수 있다면 이거는 언론 개혁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데 그 몇몇 방향에서 압박을 해 들어온다 그 네네네.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거기다 그 재벌들 얘기를 더한 거예요. 네. 재벌 그 조선일보도 뭘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냐. 검찰도 뭘 오해하면 안 되냐. 재벌들이 자기네들을 지지할 거라는 생각. 50년 전 얘기야. 예. 50년 전 얘기야. 네. 그래서 아까 네. 목사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네. 전략적으로 이번 대선 기간에 네. 한 놈만 패야 된다 봐요. 네. 네. 지금 제가 그 메타버스 많이 가잖아요. 네네네. 채널 A 등등 뭐 SBS 오면은 구름대 같은 인파가 보였다. 연합 TV도 방송하고 SBS도 방송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 그림 좀 잘 나오게 좀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만 패는 게 좋겠다. 어떤 권투 시합에서도 그 코피 나면 코만 때리고 해서 하나만 쓰러뜨리면 언론 네. 개혁은 된다. 여러분들이 뭐 아니, 조정동 그러거나, 등등 많이 하는데 좋은- 뭐 문화일보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특히나 이번 선거 기간에는 조선일보 기사만 우리가 잡아 패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요거는 내가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인데 제 처제 사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검찰하고 관련 뭐 검언 유착이 있었다. 경상도 사람들은 언자 발음 못하니까 검은 유착이라고 하겠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 검찰하고 조선일보 사이에 그 파워 릴레이션도 그 밸런스가 바뀐 거예요. 이쪽에서 코를 낀 거예요. 검찰에서 언제든지 오너 그 자녀들 네. 몇 년씩 보낼 수 있는 자를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제가 계속 두들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검찰이 딱 봐가지고 이쪽 손 들어버리면 자기네가 가는 걸 알 거예요. 검찰이 벌써 지금 저는 윤석열 씨가 이건 제 추측이에요. 그날 방상훈 씨 딱 만나고 나서 코를 깼구나라는 걸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제 추측이에요. 오히려 네. 그 윤석열 씨는요 옛날부터 그 네. 특수부 검사할 때요 언론을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한테 코가 꿰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밖에서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네. 수사에 유리하게 어떤 방향을 네. 만드는 그런 네. 식의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제일 유명한 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있을 때 그 한상대 검찰총장을 내보낸 게 윤석열 씨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때 언론에다가 맞아요. 그 대검 간부들이 전부 다 반란 일으켰다라는 그거를 흘려준 게 윤석열 부장이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선일보가 옛날 생각하고 네.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줬잖아. 이제부터 네, 네, 네. 알아서 잘 모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거기서 날아갈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약간 거기서 그렇게 했다가는 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저 김건희
그분한테 부탁드린 것처럼 그분이 윤석열 씨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김 박사 저 지금 추궁하는 거 저거 김 박사 손 들어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정철승 변호사님은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른 부분이 많은 윤석열을 높게 평가하고 계시죠. 근데 저는 윤석열이는 아는 게 없이 더 높게 평가한 게 건희 씨예요. 모든 것들을 지금 저도 뭐 그분한테 건희 씨한테 건의를 해야 돼요. 윤석열 부분의 문제는 그래서 건의구나. 윤석열한테 하면 말이 안 통해 알아듣지도 뭐 건희 씨한테 직접 건의를 김영수 과장님이 혹시 건의를 하면 예, 제가 지금 하고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있죠. 예, 건의를 많이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아까 우리 그 정 변호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새 덩어리의 네. 그 조선일보에 대한 이게 공격이 있다고 그랬는데 실시간으로 우리 언서주 대표 이원영 교수님께서 정철승 변호사님 언론 소비자 주권 행동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정 변호사님의 방씨 집안의 주식 환수 상속 제재 사안은 언서주가 관심을 갖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미 아 그러십니까? 예, 이미 이렇게 하고 계셨다래요. 네. 아니 뭐 불러주시면은 저는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이렇게 그래요. 우리 이제 또 뭐 슬슬 네, 마무리하죠. 네, 예. 우리 그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맞는가요? 지난번 우리 저 박사님하고 응징하다 끝났지 않아요? 그럼 제 2탄이 이제 첫 번째 방송인가요? 여기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돼요. 그 비자금 예. 관련해서 제가 서류를 어디 가면 찾을 거가 있는 거를 발견을 한 게 있어서 제가 12일 날 출국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뭐 제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줌으로 식으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거가 저는 제 처제에 한을 푸는데 제가 뭐 너무너무 필요한 도움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일을 진행시켜 주시면 저는 뭐 북미에 있으면 북미에 있는 대로 제가 제 힘껏 참가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우리 김영수 박사님 또 우리 변호사님, 하 변호사님 또 정 변호사님 관련해서 일이 진행되면서 업데이트되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네, 네. 우리가 어떤 스케줄을 할 건가는 네. 오늘 일단 우리가 이런 일에 우리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네. 추후에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 좀 토의를 좀 해보죠. 네. 예.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오늘 일요일 저녁이라 아마 이렇게 송출을 많이 못하는 채널들도 계실 텐데 네. 우리 방송 들으시고 아마 뒤에도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보시고 재방송으로 오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서라도 보시고 또 우리 다른 각자 채널에서 네. 우리 그 대형 유튜버들 새날이든 어디든 채널에서 또 우리 박사님하고 그 변호사님들 모시고 그래요. 또 이런 방송을 해도 아, 좋을 것 제가- 같고요. 네. 서울의 소리만 할까요? 아니 새날은 지금 한 만여 분이 보고 계세요. 아, 예. 네,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유튜버들이 힘을 합하면 맞습니다. 조선일보와 예, 대응이 제가 되는 걸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예. 저 두 분 변호사님 또 목사님 초 선생님 우리 그 유족들이 엄청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너네 아무도 안 도와줘 그러면서 황당하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할 때 그 두 분께서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힘이 되고 우리 또 그 정 변호사님 우리 어벤져 정 변호사님 제가 너무너무 든든하고 해서 그리고 오늘 또 그 한 분 한 분 제가 다 인사를 드릴 텐데 여러 유튜브 그분들이 그 공동 송출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네. 참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지 그 이미라님 내지는 우리 유족들 김영수 박사님 포함한 그런 일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니고. 네, 어쨌든 제가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이 정도로 하시고 또 우리 변호사님 혹시 뭐 말씀 더 추가로 해주시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닙니다. 뭐, 네. 네, 말씀대로 이제 계속 진행돼야 되는 일이니까 네, 그렇게 네, 진행되는 네. 대로. 네. 네. 우리 유튜버님들 보시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께 연락 주시면 캐나다 가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실은 우리 그 박사님이 다음 주 일요일에 캐나다에 들어가셔서 좀 저희가 급하게 계획을 세운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어떤 그 이번 소송 문제에서 네. 좀 자료를 찾으려고 하시는 거라. 네, 이거 관련 없이 사업으로 가시진 않죠? 사업해야죠. 이거 할 때 사업 좀 접고 안 돼요. 저기 박용훈 응징 끝내고 사업 오기로 했는데 사실은 박용이 죽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뭐 네. 응징이 지금 중단이다시피 한 그런 너무 상황인데. 세게 응징하시니까 돌아가신 거잖아요. 우리가 좀 세단가요 그때? 아니 내 얘기가 사람이 논리적으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모순을 만들잖아요. 한 사람이 그 핸들할 수 있는 모순의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너무나 모순을 많이 저지르고 막 우기고 힘을 쏟아 들어서 전 그래서 전 저 사람이 생명이 오래 못 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모순을 계속 저렇게 유지한다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뭐 폭발을 해버린 거죠. 네. 자, 오늘 우리 서울에서 우리 스튜디오를 또 이렇게 기꺼이 내주신 우리 초심님, 그리고 김영수 박사님, 두 분 변호사님, 우리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가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로 이제 이름을 바꾸고 확장을 해서 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든 개혁하고 전환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모든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의 시작이 또 조선일보를 바꾸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 업데이트 되면 또 소식도 전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